1999년 1월 전라남도의 한 겨울 도시는 칼날 같은 바람과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결혼 10년을 맞은 노부부가 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여관의 낡은 문과 시장에 남겨진 김이 나는 국수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흔적은 그 자리에서 끊겼고 남겨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브조이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건의 시간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99년 1월 12일 9시 소도시의 터미널에서였습니다. 부부는 가명 김도연, 남 68세와 최정숙, 여 65세이었고 가족에게는 이틀 정도 다녀오겠다고 알리고 집을 나선 것이 기록상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들이 탄 버스는 10시 15분 출발로 기록된 노선이었고 그날의 기온은 영상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볼 때 맹추위에 가까웠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버스터미널 체크아웃, 체크인 기록과 가족 진술. 두 사람은 오후 2시경 시내의 한 여관에 체크인한 것이 여관 장부에 남아있어 확실합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인근 전통시장에서 국수와 튀김을 먹었다는 목격 진술이 여러 사람에게서 나왔으나 구체적 위치나 사진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사건 기록상 추정으로 분류됩니다. 여관에서의 밤은 평온했습니다. 여관 주인의 진술과 방 상태 기록에 따르면 지갑과 신분증, 여행 가방 등 개인 물품 다수가 방에 남겨져 있었고 방비가 해제되거나 물건이 분실된 흔적은 없었다는 점이 확정입니다. 다음 날 1999년 1월 13일 7시 여관 주인은 두 사람이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방을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의 행적은 현장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증언과 제보는 오전 8시 20분경 정류장에서 노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는 단독 목격에 기반한 추정이며 확실한 영상 또는 교통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첫날 밤이 지나고 24시간 전후로 접수되었다고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색을 지시했고 수색은 숙소 반경의 시장, 여관 주변 산책로, 강변 및 버스터미널 일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수색 초기에는 지역 경찰과 소방대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인근 주민들도 합류해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당시 지역의 CCTV 보급률은 낮았고 휴대전화 보급도 지금과 달리 제한적이어서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적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수사 초반부터 사건을 어렵게 만든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 수색에서 나온 것은 일부 소지품과 소소한 단서들이었습니다. 여관 방 안에는 신분증과 지갑, 여행용 가방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아내의 머리수건이나 작은 손수건 같은 개인 물품이 섞여 있었으나 이들에서 결정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지문 DNA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흘째 여관에서 약간 떨어진 시골길에서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발견되었고 아내의 평소 물건과 유사하다는 주민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감식 결과로 그 손수건에서 직접적으로 부부의 신체적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역시 수사 보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지역 뉴스 헤드라인으로 옮겼습니다. 노부부, 겨울 여행 중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가족의 인터뷰가 보도됐고 이 인터뷰에서 아들은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언론 보도가 더 넓은 관심을 끌면서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 어촌마을, 심지어 외진 항구 근처에서 비슷한 노부부를 봤다는 제보가 수차례 접수되었지만 각 제보는 대개 확인되지 않거나 상반되는 증언을 낳아 혼선을 빚었습니다. 수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실족이나 사고 가능성입니다. 겨울철의 산길과 강변은 빙판으로 변하기 쉬웠고 어두운 시간대에 조난을 당했을 경우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의 소규모 수색과 소방대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부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가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범죄 연루 가능성입니다. 납치나 강도 또는 고의적 유인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강력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여관 주변 상인들과의 인터뷰, 근처 공중전화의 통화 기록 확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탐문 등 전통적인 탐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물적 증거의 부재와 당시의 낮은 감시 기술, 긴급 상황 보고, 시스템의 제약 때문에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 행방불명, 즉 두 사람이 스스로 흔적을 감춘 가능성입니다. 가족 관계와 재정 상태, 주변인들의 설명을 종합했을 때 부부는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했고 큰 재정적 문제나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개인적 결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는 해당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었습니다.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단서와 루머가 뒤섞였습니다. 실종 발생 약 11개월 후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 우체통에서 부부의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가 발견됩니다. 봉투 안에는 어떠한 메시지도 적혀 있지 않은 빈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의 주소 표기는 존재했지만 발송지 우편 번호는 당시의 우편 번호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기재되어 있었고 봉투에 사용된 풀은 일반 가정용 풀과는 달리 사무용 접착제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수사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봉투의 발송인과 발송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우체국 도장이나 우편 흐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봉투의 출처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사건을 한 차례 더 미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부를 해치우고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봉투는 장난이거나 의도적 교란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두 사람의 소재를 알고 있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선 기만적 표시만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봉투의 접착제 성분이 사무용이었다는 감정은 조사팀이 누군가 공공기관이나 사무실에서 봉투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강력한 단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당시 수사 자원의 한계와 기록 관리의 취약성입니다. 1999년에 지방 경찰서들은 현재와 달리 전산화가 덜 발달되어 있었고 디지털 저장소가 부족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종종 구술로 남겨졌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변형이 추가되어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건의 연속성을 흔들었고 단서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몇몇 전문가, 인터뷰 수사 경험자 및 지역 사회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즉 산악지대나 강변에서의 사고로 인한 실종은 가장 단순한 설명이지만 오랜 조사가 무언가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둘째, 범죄 연루. 유인이나 갈취 혹은 우발적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범인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렀거나 신속히 이동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셋째, 외부적 개입. 만약 제3자가 개입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면 봉투와 같은 교란 행위가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의 자발적 실종. 고령의 두 사람이 특별한 이유로 새 삶을 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일부 증거와 충돌하거나 서로 보완하며 지금까지의 수사는 하나의 확실한 결론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관점에서 본 사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초기에 지역 신문과 방송에 수차례 호소했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거리와 시장을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삶은 지속되었지만 매년 사건 기일마다 가족은 작은 제사를 지내며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들의 아들은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경찰에게 수사 재개를 촉구했으나 결정적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를 재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은 남겨진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피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사건을 되짚어보면 몇 가지 놓친 가능성들이 제기됩니다. 당시 지역의 상인들이나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의 탐문이 더 철저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초기 신고가 좀 더 신속히 접수되었더라면 증거 보존에 유리하지 않았을지 등 여러 가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1999년에 우편 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다 세밀히 분석해 봉투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면 의문의 봉투가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해명할 여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설들은 후일의 가능성으로 남을 뿐 확정된 사실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몇 가지 재수사의 방향이 제안됩니다. 첫째,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한 현대적 감식 기술 적용입니다. 손수건이나 봉투 조각, 여관 기록 등은 오늘날의 민감한 DNA 검사나 잔유물 분석으로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물의 접착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우편 발송 경로의 재검토입니다. 사무용 접착제의 특성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 봉투의 출처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당시 접수됐던 목격자 진술들의 원본을 정리해 패턴을 찾는 작업입니다. 기억의 왜곡을 고려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디테일이 있다면 그것은 재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 재개에는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많은 첫손속어 이사 사망 등로 인해 사람을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초기 증거의 보존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점은 과거의 미제 사건이 가지는 일반적 한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과 자원의 한계가 한 가정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 가족의 고통입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일상은 그 사건 이후로 결코 본래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사라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과 그로 인한 상실의 연속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여전히 작은 기억을 지니고 있다면 그 기억은 사건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디테일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기억을 건드려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역 경찰서나 익명 제보 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한 통의 제보가 미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사건은 1999년 1월 12일에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꼈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겨진 이들의 마음과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은 러브조이가 이런 이야기를 더 오래, 더 깊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